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 고딘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모습들, 특히 에이브람 링컨과 시어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하여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이브람 링컨의 리더십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해방선언, 즉 노예 해방선언이 6개월 전에 공포됐더라면 여론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을 확신한다. 그 이후 경계주에서 흑인을 징집하는 조치는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노예 해방선언이 더 빨리 취해졌더라면 징집은 시행되지 못했을 거라는 게 내 판단이다. 어떤 사람이 배나무가 자라는 걸 하루하루 지켜보며 열매가 있기를 초조하게 기다린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가 그 과정을 억지로 앞당기려고 한다면 열매와 나무가 상하고 망가질 수 있다. 하지만 끈기 있게 기다린다면 잘 익은 배가 결국 그의 무릎에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예 해방 선언을 링컨은 기초하였지만 그에 대한 가장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이 만약에 좀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결코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나 흑인 징집, 즉 흑인들을 군대로 징집하는 것은 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은 그 위대한 혁명에 대해 여론이 느리지만 확실히 변해가는 것을 유심히 관찰했으며 링컨은 신중한 경청자답게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고 또한 신문 논설의 방향이라던가 북부 주민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논조들, 특히 병사들의 의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유심히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예 해방 선언이 공포되면 반대가 격렬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해방 선언의 목적을 무산시킬 만큼 강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한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시기를 판단하는 뛰어난 감각은 링컨 리더십의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건의 흐름에 끌려다니거나 사건과 성급히 다투며 힘을 낭비하지 않았고 항상 상황이 유리한 국면에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노예 해방 선언이 공포되기 수개월 전의 가을에 링컨은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선언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졌으며 링컨에게 생각과의 다툼은 결코 비유적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곤할 정도의 정신적 다툼을 통해 링컨은 자신감과 통찰을 얻었는데 물론 선언의 결정 자체도 힘든 시련이었지만 그는 기나긴 의사결정 과정이 올바른 방향을 나오면 국민이 결국엔 기꺼이 그 뜻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 선언에 있어서 그것을 기초하거나 그것을 선언한 과정이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 정당하고 옳다면은 결국 국민이 그것을 인정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우리가 목표하고 그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자체가 투명하거나 깨끗하거나 정당하지 못하면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 의기가 크게 꺾이고 전쟁의 피로감이 확산될 때, 전쟁의 피로감이 확신될 때 링컨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은 노예 해방 선언으로 건국의 아버지들의 실험이 종말적 죽음을 맞았다고 보았지만 노예 해방 선언과 관련해 링컨은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았고 진보적 변화의 이런 확신은
시대의 흐름을 올바로 읽었다는 증거였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또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으면서 이제 전쟁의 필요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그런 확신이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링컨은 이 시대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도리어 활력을 얻었다라고 도리스 컨스 구딘 박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노예 해방 선언이 공식적으로 공포되기 전에 내각이 긴밀하게 협력하였듯이 링컨의 리더십 하에서 군대의 신병 모집도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연방의회는 코포 헤드의 반대에도 군비 징집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전쟁 법안들을 빠짐없이 통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4월 초 보궐선거가 실시된 세 개의 주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에서 모두 공화당의 충직한 민주당 후보가 여유있게 승리를 거두며 북부의 전쟁 지원은 합헌적인 지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1월의 아무라던 시기에 예상했던 것처럼 코포 헤드들이 평화의 타협에서 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뜻밖의 승리로 링컨 행정부가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끝까지 안전 운행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도했고 쉽지는 않았지만 고비를 넘긴 것이 분명했으며 링컨은 패배주의적 감정에 대한 반발을 현명하게 유도했고 새롭게 얻은 활력을 결집시키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의 흐름을 상당히 잘 읽고 그것을 잘 이렇게 여론을 묶어가고 그것을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이러한 능력, 어떤 정치적 능력이 링컨에게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링컨은 패배주의적 감정에 대한 반발을 현명하게 유도하는 등 바로 이러한 새로운 그런 활력들을 주었는데 링컨이 노예 해방을 계기로 생겨난 승인과 통합과 권능을 향한 크나큰 움직임을 재조직하고 조정하며 창의적으로 꾸려간 이야기는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드문 자질이 엿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노예 해방 과정과 또한 남북전쟁 가운데서 저자가 바로 이 에브라함 링컨의 리더십에 관하여서 다루고자 한 주요한 주제는 바로 이 변혁적인 리더십이다. Transformational 리더십이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듯이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께서 쓴 변혁적 리더십과 또 리더십 강의를 통해서 주구장창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거리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바로 이러한 리더십 이론의 어떻게 보면 창시자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번스 교수님의 이론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 바로 이 리더십의 이론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리더십으로 학계뿐만 아니라 정계라던가 이런 실제적인 그런 리더십 현장 가운데서도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도리스 컨스 구딘 박사님이 리더십에 관하여서 또 제시하는 그러한 또 이론 중에 하나로서 이 거래적 리더십과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을 이것을 결합하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리더십을 이루는 많은 항목에서 상반되는 두 유형을 찾아내려 하는데 하나는 상대적으로 흔한 거래적 리더십, 바로 트랜잭셔널 리더십. 어떤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 리더십과 팔로우 간의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변혁적 리더십이고 거래적 리더들은 실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추종자들의 개인적 이득을 자극한다.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네가 이런 것들을 해줘. 이렇게 개인적 이득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거래와 교환에서 보상으로 주는 것을 활용해 추종자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고 그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거래적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에 변혁적 리더는 추종자들에게 자신보다 더 큰 무엇, 조직이나 공동체, 지역이나 국가와 같은 그 더 큰 무엇과 자신을 동일시하려고 독려한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이 국가의 대표자고, 내가 이 조직의 대표자고, 내가 이 책임자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추상적 개념, 예컨대 국가의 이념과 자신을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그것이 바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동일시하기까지 이 변혁적 리더들은 바로 그 팔로워들을 끌어간다는 것이죠. 변혁적 리더는 도덕적 원칙과 고결한 목표를 위해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넘어 노력해 얻을 만한 가치를 지닌 미래를 설정함으로써 이타주의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개념 중에 이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이타주의. 내 자신을 넘어서 전체 공동체나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긴 다리에 어울리는 바지, 그의 흐느적대는 팔에 어울리는 소매를 찾기가 쉽지 않은 듯 링컨은 두 유형의 리더십을 고지고대로 적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링컨은 거래에 기반을 둔 실리적인 전략, 이건 실리적 전략이죠. 실리를 따져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고, 또한 원칙에 기반한 변혁적 리더십에 반드시 필요한 보완제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변혁적 리더십이 원칙에 기여한 그런 리더십인데, 하지만 이것만 하지 않고 이 실리에 기초한 거래 리더십을 여기에 보완적으로 넣어서 이 리더십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롭게 리더십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에서 봄에 예정된 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링컨은 뉴욕의 공화당 실력자 솔로 위드에게 정보를 보낸 첫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링컨은 아침 식사를 하며 위드씨, 지금 우리는 궁지에 빠져 있습니다. 합법적 목적을 위해 돈이 당장 필요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끌어올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솔로 위드라는 사람과 실력자와 함께 링컨은 이 거래 리더십을 발휘해서 협상을 한 것이죠. 일종의 당장 이 보궐선거가 있는 이런 선거구에서 표를 끌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원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하니까 바로, 물론 링컨 자체는 원칙과 자신의 철학에 기반한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이럴 때는 실리를 발휘해가지고 필요한 자금들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날 밤이 끝나기 전에 위드는 세계 중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필요한 비밀 자금의 일부로 15,000달러를 링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이죠. 링컨은 설득하려는 대상에 따라 노예 해방의 당위성을 거래적 관점과 변혁적 관점에서 옹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변혁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노예라는 제도가 있으며 저 흑인이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저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야 되느냐, 인간은 평등한 게 아니야,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래적 부분들은 노예를 해방시키면 그들이 자유민이 되어서 군대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백인들의 목숨도 더 많이 건지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양쪽 관점을 다 써가면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갔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러한 어떤 탁월한 정치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도시에서
링컨은 충직한 연방주의자들의 사기를 드높여주는 동시에 코퍼 헤드의 패배주의를 누그러뜨릴 목적으로 대규모의 군중대회를 조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향이었지만 코퍼 헤드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했던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서 예정된 대회를 앞두고 링컨은 장문의 편지를 보내 군중에게 낭송되도록 했는데 그 편지를 대신 읽을 오랜 친구 제임스 콩클링에게 이 부분을 특히 천천히 읽게라고 낭송 방법까지 꼼꼼히 지시하면서 그 연설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그 편지에서 숨김없이 말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흑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제가 불만스러울 겁니다. 그러고는 그런 불만이 잘못되고 부적절한 이유들을 하나씩 나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중국을 위해 싸우는데 흑인이 적군을 돕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군이 그만큼 약해질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묵고는 완전히 실리적인 관점에서 군중에게 흑인이 군이 되어 무엇이든지 하면 백인 군인이 할 일이 크게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앞에 거는 변형적 리더십, 두 번째 거는 거리적 리더십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죠. 링컨은 흑인 군대가 제공하는 실질적 이점을 언급한 뒤에 위험을 무릅쓰고로서라도 행해야 하는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흑인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게 하려면 그들에게 강력한 동기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해방의 약속입니다. 그 또한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렇게 뒤에다가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개 편지는 실리적인 목표에서 도덕적인 목표로 교묘하게 올라서는 지침서가 됐다. 처음에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공자왈, 맹자왈, 도덕적인 이야기 해가지고 사람들 귀에 씨도 안 먹히는 거죠. 웃고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적 관점에서 이게 노예들 해방시켜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이득을 얻어볼까? 이런 구미를 담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형적 리더십으로 도덕적 관점에서 하지만 저들도 사실 인간이니까 사실 저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원래 도덕법 원칙상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신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하기야 저 사람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지 저 사람들이 노예 있는 거 맞지 않지 그게 맞는 말 같다 이렇게 점차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링컨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킨 것인가 하는 그런 단계의 그런 과정들을 거리적 리더십과 변형적 리더십이 양자를 사용해서 아주 적절하게 여론을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놀라운 어떤 정치적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과 감화를 주는 변형적 리더십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에이브람 링컨의 변형적 리더십은 노예 해방에 대한 병사들의 태도 변화에서 그 영향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처음 18개월 동안에는 병사 10명 중 3명만이 노예 해방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명은 그냥 자신이 왜 싸운지도 모르고 아니면 미 연방을 위해 싸우는구나 이제 이 정도로 생각했던데 이제 싸움을 했는데 이 10명 중 3명만이 이 노예 해방이라는 목적에 동의하고 남북 전쟁을 한 것이죠. 대다수는 합중국의 유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 선언 이후에는 그 비율이 달라졌는데 링컨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압도적 다수의 병사가 노예 해방과 합중국이 회복이 서로 밀접히 연결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링컨은 이 합중국이라는 주제와 미 합중국 유니온이라는 주제와 또한 이 노예 제도에 대한 그런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되어 있다. 이 주제는 즉 통합되어 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혀줌으로써 노예 해방이 하나의 중요한 전쟁의 목표로서 부각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이죠. 이런 것은 하나의 변혁적 리더십이며 또한 한편으로는 통합적 리더십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링컨은 어떻게 자신의 목적의식을 병사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박사님께서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비평 및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링컨이 남북전쟁 가운데서 나타내었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북군의 전쟁에 대한 동기를 변화시켜가는 리더십의 어떤 특질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변혁적 리더십이 우리 정치에서 필요한 이유는,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의 이론 우리가 많이 배웠듯이 이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상화된 영향력, 영어로는 idealized influence, 이상화된 영향력, 다른 말로는 이게 카리스마, 이게 첫 번째 요소이고, 두 번째는 영감적인 동기부여, inspirational motivation, 이게 두 번째의 변혁적 리더십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적 자극, intellectual stimulation, 지적 자극을 통해서 팔로워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individual consideration,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사토적 하나의 변혁적 리더십을 이루는 것이고, 링컨은 바로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그러한 여론을 노예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돌린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에 있어서 또한 거래 리더십을 그는 함께 사용하여서 여론의 변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탁월한 리더는 바로 거래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함께 적절히 섞어가면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이용해서 결국 팔로워들의 개개인의 그러한 마음에 바로 스스로의 어떤 셀피시한 거래적 리더십의 수준에 있는 실리적인 그러한 목표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도덕적 가치라던가 국가, 공동체를 향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 동기를 더욱더 고차원적으로 끌어올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변혁적 리더십은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동기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더십이 우리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어떤 실리적 리더십만으로는 이 국가 공동체 전체에 대한 하나의 리더십으로서 세워지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살고 즐겁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은 뭔가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고 그것을 향유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거를 끄집어내야지 이제는 완전한 하나의 그런 추종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변혁적 리더십이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 국가 공동체 전체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변혁적 리더십이 국가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에이브라함 링컨 하나의 변혁적 리더십 하나의 요소지만 또한 섬김의 리더십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의 반응, 그러니까 지금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남북 전쟁을 하고 있었던 이 군대의 반응은 링컨이 전쟁 초기부터 일반 병사들에게 심어놓은 깊은 신뢰와 충성심에 근거한 것이다. 바로 이 신뢰, 링컨을 신뢰하는 이러한 신뢰, 거기서 파생되어난 이 충성심을 통해서 병사들이 링컨을 끝까지 추종하였기 때문에 남북 전쟁이 성공으로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워싱턴 주변의 군대와 전쟁터로 병사들을 방문할 때마다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병사들이 잠자는 막사도 둘러보았고, 병사들에게 가족의 안부도 물었다고 합니다. 또한 또 퇴역 군인들을 위한 휴양소를 방문해서 그
그곳 사람들과 또한 허물없는 대화들을 나누었고 북군과 남군의 부상병들을 똑같이 보살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병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우리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싸우고 대통령은 항상 우리 안위를 걱정한다라는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링컨은 군인들을 초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는지 물었는데 링컨이 초대를 받아 백악관을 방문해 환영받거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총 사령관과 대면한 병사가 거의 2,0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링컨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으로서 네 번째 요소인 individual consideration, 이 개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돌보는 이러한 능력들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의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러한 개별적인 돌봄,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극대화된 그러한 형태가 뭐냐면 바로 이 servant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에서는 어떤 리더십의 목적 자체가 이 팔로워들을 섬기고 그들을 키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러한 개별적 돌봄이 극대화된 것이 하나의 servant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링컨은 이러한 servant 리더십 역시도 잘 갖추고 있었다. 그럼 종합하자면 1번 진리를 찾는 거리적 리더십과 2번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동체까지 가치를 고양시키는 변형적 리더십, 그리고 3번 개개인을 돌볼 수 있는 선기 리더십까지 이것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 결국 이것을 하나 합치면 통합적인 리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통합적 리더십 제가 연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 통합적 리더십으로 이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개방 정책은 일반 백성과 또한 지배층을 이어주는 끈이고 연결고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링컨은 상위 계층과 또는 하위 계층, 이러한 계층 간의 이러한 분리가 있으면 결코 정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전체 계층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막고 하나의 끈이 되어서 그 양사방을 다니면서 그 통로로서 역할들을 하고, 그래서 전체 미국 공동체가 하나로 통합된 그런 상황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링컨과 병사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군대에 퍼졌는데 링컨의 관대한 성품과 노예 해방이라는 대의를 유지하려는 끝없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도 다를 바 없었고, 또 군인들이 고향에 보낸 편지에도 링컨의 공감 능력과 책임감, 친절함, 자상함, 그러니까 링컨 리더십에서 중요한 네 가지 요소를 본다면 1번 공감 능력, 이것은 누구나 이 번스 교수님도 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것을 내적인 욕구를 알아주는 것이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 첫 번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임감,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책임감은 신뢰로 곧장 이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또한 친절함, 젠틀하다는 것이죠. 자신을 대우해준다, 친절하게 대한다. 그러니까 막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어그레시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의 관대함이다. 이건 멀스 하나의 은혜적인 것이다. 관대하게 대하고 은혜로 사랑으로 대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링컨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 병사들이 링컨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성품적인 측면의 리더에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리더의 성품, 캐릭터라는 것이죠. 심지어 병사들의 가족에 대한 동정심까지 거기에 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링컨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며 링컨의 초상을 가슴에 품고 전쟁터로 향했다는 것이죠.
위스콘신 출신의 한 병사는 그의 미소를 보며 우리는 집중하고 감흥하며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회상하고 또한 병사들은 링컨을 아브라함 아버지, 이 아브라함 성경에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브 아저씨, 우리 에이브라고 칭했으며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가족 간의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고 인간적인 취약함을 공유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거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측면까지 서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리더와 팔로워 간의 그런 어떤 의사소통과 교감의 상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링컨이 얼굴과 몸가짐에 고통과 고뇌를 읽어내고 함께 고뇌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함께 견디고 위험한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이죠. 링컨이 마음 가운데 있는 고뇌와 또한 그가 이 노예 제도와 이 미국의 분열을 우려하면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병사들의 그런 눈에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감하고 교감하면서 전쟁터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달려가는 것이죠. 예컨대 펜실베니아 출신의 한 신병은 그분이 근심 걱정으로 야윈 것 같다. 에브라함 링컨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까지 편지에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병사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준 것이죠. 자기가 먼저 손해보고 자신이 먼저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보여줬다는 것이죠. 펜실베니아 출신의 또 다른 어떤 병사가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무기간이 끝나더라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평화의 시기에 살만한 국가를 만들려면 전쟁의 시기에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병사가 있으면 정말 그 전쟁 승리하겠죠. 그래서 힘든 군인의 삶을 기꺼이 참고 견딜 겁니다라고 이렇게 병사들이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내놓고 싸울 정도의 그런 동기부여를 링컨이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하나의 리더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리더십, 비현실 리더십, 또한 선지 리더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통합적 리더십이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병사들은 링컨을 무척 깊이 신뢰하기에 던 합중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합중국과 또한 노예 해방이라는 이중의 목적을 위해서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합중국의 연합 그리고 노예 해방이라는 두 가지의 테마가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융합을 링컨은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링컨이 바로 이 통합적인 리더십, 영어로는 인테그레이티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한 병사는 링컨이 모든 노예는 이후로 영원히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 병사는 나는 여태껏 노예 제도의 폐지를 찬성한 적이 없지만 이제부터는 노예 해방을 위해 기꺼이 싸울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보고? 링컨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요컨대 새로운 방향이 병사들에게 제시됐고 받아들여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 선언에 대한 변화의 힘을 흑인 병사의 징집과 입대만큼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사건은 없었을 것인데 흑인 부대를 앞장서서 옹호하며 흑인 병사의 모집에 적극적이었던 프레더릭 더글라스는 북부의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흑인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더 똑바로 서게 될 겁니다. 더 자신있게 걷게 될 겁니다. 마음속에 남은 작은 걱정도 지워낼 수 있을 겁니다. 흑인도 US,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황동 배지를 달게 된다면 또 독수리가 새겨진 단추를 얻고 어깨에 머스킷총을 메고 총알로 주머니를 채운다면 흑인이 시민권을 얻었다는 걸 부인하는 세력은 지상과 지하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멋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흑인들을 징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참전을 독려한 것이죠. 흑인들은 입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수만 명씩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이러한 뜨거운 열기는 금세 싸그러졌는데 흑인 병사가 백인 병사와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 계급이 나누어지거나 불평등한 상황이 바뀌면 사기는 금방 싸그러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원 입대에 따른 장려금도 받지 못했고 장교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신분이 상승까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는 흑인 청년들에게 자원 입대하라고 양심상 설득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더글라스 생각하더라도 이런데 흑인을 어떻게 증집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더글라스는 링컨에게 직접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죠. 처음 이제 링컨을 만나게 되는데 더글라스는 링컨과 처음 만났을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그처럼 신속히 더없이 편하게 느낀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회상한 것이죠. 더글라스가 페어플레이과 없이 모병에 어려움이 있다. 페어플레이라는 것은 동등한 조건에서 잘한 사람이 장교되고 열심히 한 사람이 돈 많이 받고 페어플레이잖아. 근데 그런 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소연하자 링컨은 진지하게 경청하며 누가 봐도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더랍니다. 이와 같이 리더는 이 공감의 표정, 이걸 잘 지어야 돼요. 정말 상대방이 저 사람 듣고 있구나 하는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링컨은 정치적으로 시대에 편승하는 경향을 띄었지만 그때에는 차별 정책이 부당하다는 데 동의하며 결국에는 흑인 병사들, 백인 병사와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링컨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죠. 그렇게 약속했고 훗날 더글라스는 그처럼 맑은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고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만남에서 신뢰와 공경의 관계가 형성됐고 그 관계는 나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링컨은 나를 인간으로 대해주었다. 그러니까 더글라스가 하는 말이 링컨은 나를 인간으로 대해주었다.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걸 한순간도 느끼지 못했다. 이제 그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미 마음을 산 것이죠. 이처럼 리더는 어떤 생각과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먼저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생각이나 논리나 이런 게 다 붙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링컨은 자신의 어떤 이 성품적인 측면을 인하여서 보면 다시 한번 공감해주고 책임감이 있고 또한 친절하고 그리고 관대함이라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또한 그 마음을 사고 난 뒤에 바로 리더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비평 및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에이브람 링컨이 개인적으로 병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는 어떤 모습이나 흑인 병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더글라스가 임금의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감하는 반응들을 통해서 서번트 리더십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번트 개개인의 필요를 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와 같이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리더십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이렇게 관심과 배려를 해주며 개개인을 챙기는 것은 변형적 리더십을 향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네 번째 요소, individual consideration, 개별적 돌봄이고, 또 그것은 하나의 그 사람이 존중받도록 느끼고, 또 그 사람이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도 하는 그런, 결국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나가는 사람이 목표가 돼요. 그런 하나의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의 그런 부분들이고, 바로 이러한 것이 모든 리더십과 모든 어떤 이끄는 것에 리더와 팔로워 간의 관계 가운데서 바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거가 6월 3일 날 있는데 다 시장으로 가요. 후보들이 다 시장 가고 길거리 가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바로 그게 가장 그 선거의 기본이거든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를 채운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이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이 키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밑에 단을 무시해가지고는 이 위에 걸 아무리 채운다 한들 기초가 없으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허물어진 어떤 정치 현실과 또한 이 리더십을 다시금 정치적 리더십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밑바탕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죠.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낮은 곳으로 가서 필요를 듣고 공감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주고 이런 모습들,
이러한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들은 다 인적으로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쫙 퍼진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진국이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한번 밑에 쫙 퍼지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이 든든한 그러한 베이스 가운데서 위에는 그냥 하나씩 언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들에게 이 신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바로 여기에 가장 자신의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번으로 공동체적 리더십, 에이브라함 링컨의 공동체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글라스, 그러니까 노예 폐지론자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한 더글라스가 링컨에게 제기한 흑인 군사의 불평등 문제, 샐러리라던가 장교 진급 등 이러한 것의 해결에 대해서 링컨이 약속한 뒤에 결국 흑인은 거의 20만 명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로 입대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증거에서도 확인되듯이 용감무쌍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게 마블 영화라든가 아무튼 뭐 여러 전쟁 영화들에서 흑인들 많이 나오는데 더 이제 원래 신체적 기능이 좋으니까는 더 이제 가서 활약을 많이 하는 것이죠. 제임스 G. 블런트 장군은 초기의 교전이 있은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흑인 연대처럼 용맹하게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용감하고 냉정하고 노련한 군인처럼 싸웠다라고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허드슨 요새에서 전투가 있은 뒤에 한 백인 장교는 며칠 전의 전투로 흑인 부대에 대한 내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다. 흑인 여단은 날렵하게 움직이며 싸웠다. 그보다 더 잘 싸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반대한 지휘관들도 해방 정책과 유색인 부대의 활용이 반군에게 가장 큰 타격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역시 링컨의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흑인 부대를 창설함을 통해서 막 진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흑인 노예를 징집하지 않은 건 수어도의 그런 의견이었고, 그렇다면 또 이제 더루스 컨스 박사님이 리더십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들은 이것이 뭐냐면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공명심을 심어주라. 이까지를 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이익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근데 공동체 전체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개인 이익에 부딪히한 할지라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국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공명심,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마이클 샌들 교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 책 굉장히 젊은이들과 반향을 크게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명심이라는 것, 정의를 추구하자 하는 것, 이러한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적인 어떤 그러한 창조의 어떤 요소들이 심겨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은 북군의 정황에 따라서 흔들렸는데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군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리 장군의 군대가 탈출해 재무장한 끝에 스포츠베이니아, 콜드하버, 피터츠버그에서 연이어 벌어진 악몽 같은 전투에서 율리시스 S.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북군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북군과 남군 모두에게 1864년의 봄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둠과 죽음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여름이 끝나갈 쯤에는 사상자와 체포되거나 행방불명된 병사의 수가 북군에서만 58만을 넘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이죠.
난군에서는 거의 47만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망에 빠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갈구하는 비명이 빗발쳤다는 거죠. 도저히 못하겠다. 어떻게 되든 빨리 끝내자. 바로 이러한 여론이 빗발쳤다는 것입니다. 북부 지역을 뒤덮은 의기소침한 분위기에 링컨이 재선을 위태롭다는 것이죠. 링컨이 재선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 해방 선언 그리고 노예 해방을 추구했던 전쟁 그냥 다 끝나고 노예 해방제는 그냥 있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갈라질 수도 있을 것이죠. 공화당 정부위원회 리퍼블리칸 내셔널 커미티 의장인 헨리 레이먼드는 링컨에게 흐름이 우리에게 크게 불리하다. 그렇게 8월 정도에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그때 실시된다면 링컨이 재선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이죠. 공화당 정부 위원들도 링컨이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이었던 까닭에 그때까지도 당 조직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사적 승리가 확실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노예 해방에 대한 링컨의 완강한 고집이 평화의 주된 걸림돌이라는 의혹도 큰 문제였다. 링컨이 고집이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안 끝나는 거야. 저 링컨 저 고집을 꺾어야 돼. 저 고집은 잘못되고 이런 여론들이 그렇게 높아졌다는 것이죠. 레이먼드는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려면 노예 제도 문제는 훗날의 고려사항으로 접어두고 재통합의 유일한 조건에 대해 평화회담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저 남군의 대통령하고 평화롭게 잘 회담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렇게 해서 공화당이 대통령 된 후에 나중에 노예 해방은 논의하자 이렇게 타협안으로 간 것이죠. 링컨은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재선되고 싶다. 지난 4년의 내 노력을 인정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 않겠는가 라고 인정한 뒤에 이 일을 내 손으로 끝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링컨은 리치먼드의 특사를 파견해 남부연합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을 만나려는 레이먼드의 간청을 거부한 것이죠. 남부하고 적정히 타협해가지고 한번 평화 만들어봐 라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했다. 난 그렇게 못하겠다. 링컨은 노예제도의 종식을 요구하지 않고 평화의 조건을 타진하려면 완전한 파멸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어털 루이네이션, 완전한 파멸. 그러니까 이 노예제도가 종식 안 되면은 그건 완전한 파멸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또 해방 선언의 포기보다 선거의 패배를 달게 받아들이겠다라며 합중국과 자유라는 쌍둥이 목표를 포기하면 지금은 물론이고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링컨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격렬히 주장했는데 노예제도 폐지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이번 전쟁을 시작했다고 링컨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노예 해방 선언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 반군을 진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남부에 떨어져 나가고 하자는 이러한 것을 제압하고 미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일들의 테마로서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중요한 주제가 그 가운데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는 이러한 하나의 가치, 하나의 목표는 바로 이 어떻게 보면 북부와 남부를 하나로 뭉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유니온, 하나의 통합적인 나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주제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링컨은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자신의 의견을 고수한 강철 같은 의지를 표현하기에 단호함, firmness라는 단어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링컨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9월 3일 애틀랜타 점령으로 북부의 사기가 하룻밤 사이에 치솟아 올랐다는 것이죠. 조지 템플턴 스트롱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정치적 위기가 한창인데 들려온 멋진 승전 소식이었다며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승전 소식이 들리면서 점차적인 여론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전과 관련된 머리 기사들이 북부의 신문들을 채웠고 크고 작은 도시에서는 인파가 모여 축포를 쏘고 종을 올렸다는 것이죠. 링컨의 친구 레너드 스웨트는 수주 전만 해도 링컨의 재선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썼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합중국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안겨줘 폭풍 속에서 커다란 파도에 거의 뒤집힌 배가 똑바로 서게 됐다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폭풍우 가운데, 남북 전쟁과 노예 해방이라는 폭풍우 가운데 이 뼈가 넘실넘실 막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다가 기적적으로 다시금 이렇게 섰다는 것이죠. 병사들의 표에 선거 승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것이었는데, 민주당은 조지 맥클럴린이 한때 병사들에게 헌신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를 대통령 후보로 선택한 것이죠. 조지 맥클렐런 장군 가서 잘해서 대통령 돼 이럴 거지. 동시에 노예제도 폐지와 재통합을 분리해 생각하며 전쟁을 조기에 끝나겠다고 약속하고, 한 민주당계 첩보원은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만큼이나 3분의 2가량의 병사가 맥클렐런 장군에게 투표할 것이 이렇게 확신하고 의기양양하게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다 전쟁이 조기 종료되는 걸 원해. 그리고 어떻게 이 미국의 남이 통합되는 거하고 노예제도 폐지가 관련성이 있냐? 이것은 나중에 다룰 일이고, 일단 서로 통합하기 위해 가지고는 적절하게 평화 협정을 맺고 그냥 여기서 끝내고 병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다. 이것을 위해서 남북전에서 뛰었던 맥클렐런 장군 그분에게 표를 많이 몰아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예측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사들의 수준을 그 정도로 본 겁니다. 병사들의 표는 링컨에게 무척 중요했는데 그들의 수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훨씬 심원한 깊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링컨은 전쟁터를 직접 방문해 병사들과 맺은 유대감을 믿었고, 링컨은 일반 병사들에게 깊은 친밀감을 느낀 까닭에 병사들에게 지지받지 못한 채 당선되는 쪽보다 병사들의 지지를 받아 패배하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정도였던 것이죠. 링컨이 병사들의 마음을 알고 목숨을 걸고 거기서 전투하는 것을 알아주고, 병사들도 링컨의 그러한 마음을 알아주고, 바로 그 가운데 맺혀진 그러한 링컨과 그 병사들의 끈끈한 하나의 연결, 이러한 것을 링컨이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의 자신의 링컨의 전쟁의 목표, 즉 노예제도의 해방과 미국의 연합에 대한 그런 가치를 병사들이 분명히 마음껏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링컨은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그 병사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으로서도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 그룹들 과연 어떻게 내가 리더십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어느 적정한 수준에서 이 그룹을, 그렇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욕구와 또한 그들의 마음을 읽고 끝까지 그들의 욕구를 표출시키고 그걸 이끌어낼 것인가,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 팔로워들에서 바라봐야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시각을 리더십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링컨이 바로 그러한 병사들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링컨이 자주자주 병사들을 방문하였고 그들의 필요를 자주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 가품을 함께하는 바로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다행히 그런 상황은 닥치지 않았는데, 즉 병사들이 다 맥클렐런 쪽으로 붙는 상황은 닥치지 않았는데, 링컨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212대 21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즉 링컨이 병사들에 대해서 바라본 그런 관점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에게 70% 이상의 표를 얻었으며 병사들은 링컨에게 표를 던지며 개인적인 위험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링컨과 대화하며 깨달은 대로 개인의 이익보다 바로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그런 공명심까지 이 병사들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그 내적 동기가 고양된 것이죠. 전쟁이라는 과정, 정말 목숨을 바쳐야 되고 동료가 죽어가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이 병사들이 그 마음가운데 내면이 바뀐 겁니다. 링컨을 따라서 링컨의 마음과 같이 그 마음이 끌어올려진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의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한 원리, 즉 리더십의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리더십의 마음과 같이 그 목표와 같이 팔로워들을 그렇게 그 목표를 변화시키는 것, 내적 변화를 이루는 것이 사실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한 목표인데, 그것을 링컨은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오늘만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백악관을 잠시 차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이 그랬듯 여러분의 자녀가 이곳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누려온 자유로운 정부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근면성과 진취성에 따라 교육받고 사업하는 공정한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또 삶의 과정에서 모두가 인간적인 열망을 품고 동등한 특권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전쟁은 유지돼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병사들은 개인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 싸우는 대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투표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재선에 성공하자 링컨은 남부의 반발을 극복하고 노예 해방을 완성하며 국가 전체를 포용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불태웠다는 것이죠. 링컨은 노예 제도가 미국 전역에 폐지될 것이라는 약속을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식화하려고 했으며, 그런 확약은 행정명령에 머물지 않고 헌법 수정을 통해 국법으로 성문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선했으니까는 드디어 이 헌법 수정을 통해서 이 노예제 자체를 명문화시키는 것이죠. 과거의 헌법에 노예를 개인의 사유재산이다라고 이렇게 재산권으로 규정했다면, 이제는 이 헌법을 고쳐서 노예 제도는 완전히 폐지시켜버리겠다. 이거 완전히 정말 어떤 변혁적인, 혁명적인 그런 하나의 행위인 것이죠. 링컨은 전시의 비상대권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노예 제도를 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헌법 자체를 수정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항구적인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조치가 수정헌법 제13조의 형태로 1865년 1월 6일에 의회에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3주 후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에서 2표가 부족했다는 소식을 들은 링컨은 다시금 그의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의원들과 협상을 시작했는데,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의원들과 친척과 친구에게 공무직이나 해외 대사직을 약속하거나 선거 보조금과 사면 등을 약속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의회는 부족한 투표를 찾아낸다. 그러니까 이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 내면에 있는 이런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도 유익이 있어야지 하지 그냥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혁적 리더십을 이루기 위해, 공명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사람들이 선택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거래적 리더십에서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목표를 위해서 사소한 부분에서 거래를 통해 협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런 표를 얻어온 것이죠. 최종 결과가 발표됐을 때 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폭발적인 환호가 있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전에는 듣지 못한 굉장한 환호였다. 이튿날 저녁 백악관을 방문한 많은 축하객에게 링컨은 헌법 수정은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한 경사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앞에는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의회가 고결하게 시작한 과업을 바로 이제는 국민투표로 완성하는 과제가 남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비평 및 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전 에이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의 격화된 상황 속에서 전쟁에 지친 유권자들로 인해 링컨이 재선이 난관에 부딪힌 그런 상황들을 당시의 진술들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링컨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한 firmness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이렇게 끝까지 노예제 폐지를 향해서 갈 수 있었던 링컨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개인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바로 그러한 정신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죠. 그럼 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더십의 흔들림 없는 모습이 팔로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고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바로 이 전쟁의 상황은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타협해라, 이 정도만 해서 그냥 평화를 이루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남북 합쳐 거의 100만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여론을 그런 흔들리는 여론 가운데서 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으로 끝까지 나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는 뭐냐면은 링컨이 타협해야 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링컨에게 어떤 가치는 전혀 타협하거나 여지가 없는 그러한 분명한 것이고, 어떤 부분은 당연히 타협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이 노예제라는 이런 것을 폐지하는 이 가치는 조금도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영구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런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
의원들과 협상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이러한 과정들, 그건 거리적 리더십이 얼마든지 협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실리적으로 나가지만 중요한 가치는 끝까지 지키면서, 또한 가장 최전방에서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병사들과 그 마음을 함께하면서 겸손하게 그들과 공감하고, 또한 그들에 대한 역사를 끝까지 책임감 있게 지키면서, 또한 그 한 병사 한 병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관대함과 사랑을 베풀어서 병사들의 마음을 얻고, 결국 병사들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를,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개개인의 이익이라든가 많은 돈을 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공동체,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가치로서, 그리고 노예제라는 악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고양된 그런 가치로서 그들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링컨을 투표한 것이고, 결국 링컨은 다시금 재선이 되어서 헌법까지 바꾸고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다. 그때 과연 그럼 이러한 리더십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연함과, 그러니까 거래 리더십에서 유연하게 순간순간 재치시켜나가는 것이죠. 노예방선은 역시도 가장 적절한 시점을 찾은 것이죠. 바로 이러한 유연함과 함께 또한 자신의 믿은 것처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인내와 경과, 이것이 하나의 균형, 밸런스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치 철학이 분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잘 운용도 해나갈 수 있는 바로 이런 것이 하나의 통합적인, 그러니까 거래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과 또한 섬김의 리더십,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과 트랜잭셔널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 하나로 합쳐진 하나의 통합적인 인테그레이티드한 리더십으로 성장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봅니다. 그리고 긴 시간 함께 리더십도에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계속 다음 시간에 이 링컨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는 시어더 루즈벨트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또 3월이 되고 따뜻하고 많이 또 꽃도 피고 있는데, 또 휴일 또 일주일 동안 피로 싹 다 푸시고 또 공원에서 좀 산책도 좀 하시고 하시면서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즐거운 이 봄의 시간들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